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 그 시그널과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투자분들이라면 한 종목 이상은 가지고 있을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상장 자체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의 낙폭을 본다고 했을 때 모든 2차 전지가 다 같이 빠르게 성장하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2차 전지가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박 날 수 있는 세계 1위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내용의 순서입니다. 국내 증시에 언제 반등이 되냐? 이 반등의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2023년도 증시 강세가 기대되는 업종들, 그 업종들 중에서 왜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 2차 전지 업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봐야 될 섹터가 뭐냐?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뭐 소재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전장 부품도 있고 완성차도 있고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필수 공략이 필요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2022년도 증시 한 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최악이었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2028년도 이후에 나스닥이 이렇게 33%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4%씩 역대급 폭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 폭락으로 인해서 23년도까지 이 침체 공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폭락이 왜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이 폭락이 왜 나왔나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론 인플레이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금리 인상 아니면은 코로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틀었을 때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금리 인상이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50bp 전후로 예상이 된다. 즉 현재 미국 기준에서 기준금리가 4.5%인데 최대 5%까지 올랐다가 앞으로는 쭉 우하향될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지금 해소되고 있고 코로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 이상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됐던 전쟁도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이르렀죠. 그럼 모든 게 해피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나라별로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 전략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가 되고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70% 이상의 나라입니다. 즉, 이 70%의 인플레이션, 이 70%의 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률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가 같이 접목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증시 핵심은 바로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나오는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정해진 물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 수출하는 기업들 대다수의 큰 고객이 중국에 있고요. 물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한한령 이후에 드디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획득했다. 아니면은 콘텐츠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콘텐츠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별로 엇갈리는 희비가 있어요.
호재인 기업들도 있고 악재인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호재, 악재를 떠나서 우리는 돈을 버는 업종을 봐야 된다. 앞으로는 꿈만 먹고 살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성장주에서 설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사업의 확장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이 확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부양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그만큼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긴축 자체가 경기 침체 자체가 2023년도에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2023년 길게는 2024년도까지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딜까요? 바로 2022년의 강세 업종, 실제로 돈을 벌어들였던 바로 자동차,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폐배터리 쪽, 아니면은 통신 장비, 반도체 혹은 K 콘텐츠, 웹툰, 드라마 제작사 쪽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 뭐 반도체나 아니면 콘텐츠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는 산업 상태에서 앞으로의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뜨고 있어요. 중국으로도 그렇고 K 드라마에 대한 위상이 분명히 강한 거는 맞지만 전반적인 산업 자체를 끌고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배터리 쪽으로도 그렇고 폐배터리 혹은 전장 부품, 그다음에 요즘에 전기차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닌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지금 이런 전기차랑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성장이 둔화된다는 내용들 혹은 각종 악재가 나온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세가 기대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 악재가 혹은 성장 둔화가 진짜로 길게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발적인 악재로 혹은 단발적인 성장 둔화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은 일단 중국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이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게 첫 번째 악재입니다. 그 없애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보조금을 없애는 이유는 이미 자생력을 갖췄다. 우리는 전기차에 대해서 자리를 이미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카에 대한 보급률이 2020년도 15%에서 25년도 75%를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판매량을 늘었지만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테슬라와는 정반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었지만 실제로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 3개국에서 판매율의 90%를 차지합니다. 실제 이 3개 국가에 대한 판매량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판매량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기업 중에 하나인 이 비아디가 누적 판매량을 무려 300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서 가격 인상까지 악재가 발생을 해버렸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보조금을 더 줘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680만 대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이죠. 작년 대비 2021년 대비해서는 1.5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중에서 중국이 290만 대를 판매하면서 점유율을 무려 42%를 갖고 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합쳤을 때 50%고요. 중국 혼자서 거의 50%에 육박한 42%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중국이 점유율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0대에서 100만 대까지는 중국이 판매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0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만드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20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는 6개월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의 전기차 판매하는 속도, 이 판매량 증가 속도가 정부의 지원금에 힘입어서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반년에 100만 대씩 팔린다고 하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2030년, 2040년대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이 모든 전기차를 채우겠다라는 중국의 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초창기에 바짝 지원금을 줘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의 보조금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악재가 단순히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라고 했죠.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너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이 없다면 혹은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유지비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충전비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주요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의 원자재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기존 자동차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거의 1.5배 가깝게 비싼데 지금 단순히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지금까지는 전기차는 전비가 좋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상당히 적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왔었는데 이 문제, 이 메리트조차 지금은 없어졌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날뛰었죠. 2022년도 기준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날뛰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A 등으로 자국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도 분명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지어야지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 기지를 유지한 채 혹은 지금 짓고 있는 생산 기지를 없앤 채 미국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은 무려 31%입니다. 중국 다음이요. 미국과 중국 시장 두 가지만 하더라도 73%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이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부진에 중국에서 현재 할인 판매를 진행했는데 심지어 그거를 연장을 합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고요. 중국과 미국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에 대한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다라고 하면서 뭐 천슬라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 1위 타이틀도 중국에 뺏겼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테슬라가 판매했던 판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지금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2025년도 기준으로 점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만약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든 아니면 할인을 해서라도 이 문제 자체, 이 점유율 자체를 차지하지 않고 계속 밀린다고 하면은 중국의 앞으로 전기차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지금 자산이 2천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65%의 급락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자, 근데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트위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트위터 인수를 보면은 그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분을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엄청나게 매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도부터 매각을 할 때마다 더 이상의 매각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신뢰도까지 같이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에는 6조 7천억, 22년도 4월에는 11조 1,400억, 22년도 8월에는 9조 200억, 22년도 11월에는 5조 5천억, 22년도 12월에는 무려 4조를 매도해서 도합 45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매도를 하면서 인수했던 트위터가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냐? 트위터도 인수를 진행한 이후에 극단적으로 비용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은 일단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자금난에 직면한 일론 머스크가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 용역이랑도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개인용 휴지를 들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위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를 안 내서 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가 사무실 임대료를 안 내서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지금 얼마나 극단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은 애플의 자율주행 포기 기능 축소에서 2026년 출시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니 애플이 자율주행을 포기했는데 기능 축소를 해서 뭐 26년도에 출시를 한다더라. 근데 이게 왜 테슬라의 악재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면서 기술력으로는 따라올 기업이 없다는 애플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은 힘들다라는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거기다가 2022년도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 리튬, 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인건비에 대한 문제 플러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테슬라는 더 이상 반등이 힘들까? 앞으로 더 하락할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앞으로의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강력한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의 낙폭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에 대한 대다수에 대한 악재가 이미 소멸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2년간 주식을 안 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2년간 주식을 추가로 팔지 않겠다라면서 트위터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매도를 진행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주식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의 낙폭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또 하나가 바로 상하이 셧다운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 자체가 멈추면서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멈췄죠. 그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향후에는 이런 셧다운과 같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리튬 가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 큰 이슈가 나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리튬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염호에 투자하고 광산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만큼 한동안은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나 혹은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보조금은 사라지지만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급률이 20%예요.
다가오는 2030년도까지 이 보급률을 50%에 가깝게 성장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부터는 가솔린 차량을 판매를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앞으로 현재 갖고 있는 이 보급률 20%가 50% 혹은 100%가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최소 5배는 남은 상황이 현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BYD처럼 가격이 비싼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됐다면은 이제부터는 가격이 값싼 중소형 전기차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 즉 그리고 이러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산업들이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그런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리튬 점유율이 60%입니다. 코발트는 80%에 육박을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튬의 80% 이상을 지금 중국에서 수입 의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도에 리튬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는 중국이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중국의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그만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예요.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아니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20%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이게 어쨌든 전 세계 점유율이 14%에 불과한 이러한 전기차가 만약에 100% 하다못해는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50% 60%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에 3배, 4배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이 적긴 게 테슬라를 한 대 팔았을 때 영업이익이 도요타 자동차를 8대 팔았을 때에 대한 영업이익입니다. 즉 전기차를 판매했을 때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차를 팔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다고 했을 때 물론 모두가 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실 그중에서도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이 벌고 누군가는 적게 벌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2차 전지, 완성차 모두가 많이 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정가율에서 자유로운 업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격 정가율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우리 원자재, 뭐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비싸게 줄게 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기업에서는 오케이 할 겁니다. 가격이 오른 거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2차 전지는 가격이 오른 만큼 완성차 업체에게 우리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졌으니까 단가 계약을 이렇게 하자. 오케이 합니다. 완성차들은 어떻게 해요? 뭐 최근에 테슬라나 아니면은 현대, 기아 뭐 자동차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가격을 플러스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가격을 전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원자재, 2차 전지, 완성차, 소비자 이 네 명 중에서 전가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까요? 1차로 있는 원자재가 가격 정결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가격 전가율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 원자재 업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원자재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리튬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리튬이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내년에는 작년 12월 29일 기사죠. 2023년도에는 25%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25%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2022년에 1월 달 기준에서 킬로그램당 264.5위안이 12월에 82% 상승한 482.5위안, 즉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납하는 거지 리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하락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부터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요가 다 어디로 가요? 전기차로 간다는 거죠.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리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전기차 한 대당 리튬이 40kg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인데 이 8천만 대가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이 리튬 산업 자체는 리튬 산업 같은 경우는 최소 2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리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원자재도 많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리튬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리튬 2차 전지의 원가 구조를 보면은 양극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음극재, 분리막 비슷하고 그 다음은 전해, 그 다음 나머지는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자, 1차 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그 차이점을 비교하면 1차 전지는 어때요? 한번 사용하고 끝나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면은 충전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을 합니다.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2차 전지의 원가 구조의 가장 큰 게 양극재고요.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즉 앞으로 리튬 이체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재에 대해서 사용되는 양이 점차 증가할 텐데 그 양극재의 핵심이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에 주목을 해라. 양극재에서 리튬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의 용량이 점차적으로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용량이 커야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우리가 300km 가고 올 때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보다 600km, 700km, 1000km 갈 때마다 충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때,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리튬이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말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리튬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 산업들, 뭐 전자정보용 기기나 수송기계용, 로봇, 군사용 혹은 에너지 저장 산업용까지 2차 전지의 활용 분야가 상당히 크고요. 그 큰 활용 범위만 본다고 해도 리튬의 성장 배경이 명확한데 중요한 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이 리튬을 제2의 석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핵심적이다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완벽한 시장 장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리튬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기업들이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리튬 염호나 아니면 광산을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설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까지 세계 배터리가 200조, 200조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리튬 생산량을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튬 생산량이 배터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재상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리튬과 관련된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차세대 배터리, 이 미래 개발을 기대하는 차세대 배터리에도 리튬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100년을 주도할 소재가 바로 리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한 종목 이상은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종목군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리튬 관련된 사업은 돈 찍어내는 면허다. 근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돈 찍어내는 면허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GM과 포드까지 협상을 진행해 중에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팔던, 중국에 팔던, 유럽에 팔던 상관이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내기만 하면은 각 기업들이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손을 뻗죠. 그만큼 돈 찍어내는 면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리튬인데 그 리튬 산업에
아르헨티나 염호에 무려 2조 5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튬의 매장량이 1350만 톤입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튬의 양이 40kg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같이 진행하는 그룹인데, 양극재 생산이 2021년도 4만 5천 톤에서 30년도까지 무려 8배 이상 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부터 긴축 들어가자 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돈을 펑펑 쓰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설비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튬 관련주 혹은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까지 함께 투자하고 싶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을 집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있는 리튬이나 각종 희귀원소들을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폐배터리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 폐배터리를 금속을 재활용했을 때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수명을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팔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03년입니다. 즉 10년이 지난 2023년부터 발생하는 중고차의 매물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될 때 성일하이텍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해 무려 240억을 투자를 합니다. 돈을 쏟아부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무려 14%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폐배터리 업체들에 비해서 더 우선시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하겠죠. 다음 종목은 코스모학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한 기업이고요. 포스코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엄청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화학회사에서 배터리 소재로 성공적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변경된 건 아니에요. 2023년도에 폐배터리 매출이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은 매출의 50%가 배터리 소재에서 발생이 되고요. 배터리 소재, 전구체, 양극재까지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모화학 모회사인 코스모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분들 2022년도에 큰 낙폭을 맞았던, 그리고 손실이 컸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높은 수익률,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종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차전지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리튬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